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아빠, 페리도트입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산에서 외로이 양을 치고 있는 순수한 목동의 짝사랑 이야기.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별입니다. 별은 1869년 그의 단편집 월요일 이야기에 수록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프랑스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우리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 단편 소설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프로방스 지방에 별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하늘이 저절로 그려지는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나는 꼬박 몇 주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보지 못한 채 나에게 라브리 그리고 양떼와 함께 박목장에 머물곤 했다. 때때로 몽드리르의 운둔자가 약초를 구하러 지나가거나 피해몽에 수굽는 사람의 시꺼먼 얼굴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조용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홀로 지내서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지 아랫마을 사람들과 도시들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보름마다 우리 농가의 노새가 보름치 식량을 싣고 길을 올라오는 방울소리를 들을 때면, 그리고 활달한 어린 모습의 머리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머리 수건이 언덕 위로 조금씩 볼라치면 나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세례, 결혼과 같은 아랫마을 소식들을 들려달라고 했지만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주인집 따님이자 금방 10리 이내에서 가장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나는 아가씨가 축제, 파티에 자주 참석하는지, 여전히 새로운 청년들에게 구애를 받고 있는지 알아내곤 했다. 누군가 그런 것들이 산에 머무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목동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20살이며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살아오면서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보름치 식량을 기다리던 어느 일요일, 식량이 아주 늦게 도착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침에만 해도 나는 미사가 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고, 정오 무렵이 되었을 때는 심한 소나기로 인해 엉망이 된 도로 상태로 노새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 여겼다. 결국 3시가 되어 하늘이 개고 빗물과 태양으로 산이 반짝일 때야 비로소 요란하게 울리는 부활절 종소리만큼이나 즐겁고 활기찬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노새를 몰고 오는 사람은 어린 머슴도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건 누군지 알아맞혀보라. 그건 우리 아가씨였다. 선선한 산의 공기에다 소나기가 한 차례 시원하게 쏟아진 탓에 얼굴에 잔뜩 홍조를 띤 아가씨가 버들바구니 사이에 똑바로 앉아 몸소 찾아온 것이었다. 꼬마는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아이들 집에 가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에서 내리며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고 또 길을 잃어 늦었다고 했다. 하지만 꽃무늬 리본과 레이스가 달린 화사한 치마로 나들이 복장을 한 아가씨는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았다기보다 어느 무도회에 갔다가 늦은 것처럼 보였다. 오, 고귀한 사람. 아무리 아가씨를 보아도 내 눈은 실증을 낼 수 없었다. 사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겨울에 몇 번인가 가축들이 들판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 저녁 식사를 하러 농가로 가면
아가씨가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가곤 했는데 하인들에게 말하는 법도 없고 항상 치장을 한 약간 도도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가씨가 내 앞에 오직 나만을 위해 와 있는 것이다. 이러니 어찌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낸 후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호기심이 동한 듯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더럽힐세라 아름다운 나들이 옷 치맛자락을 살포시 걷어올리고 간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내가 잠자리로 쓰는 모퉁이, 양가죽에 밀집을 깐 내 방, 벽에 걸린 내 큰 망토, 지팡이, 구식소총을 보고자 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어 보였다. 아가씨가 나에게 물었다. 그래, 가엾은 목동. 내가 사는 곳은 여기니? 항상 혼자 있으니 참 심심하겠다. 뭘 하며 지내? 무슨 생각을 하지? 나는 아가씨 당신 생각이죠. 하고 대답하고 싶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난 너무나 당황해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짓궂은 아가씨는 나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장난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다. 다시 아가씨가 물었다. 그럼 목동, 너의 여자친구는 가끔 널 보러 올라오니? 분명 황금 염소이거나 산의 꼭대기만 딛고 달린다는 요정 에스테렐일 거야. 그렇지만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말할 때 그 예쁜 미소와 유령처럼 나타났다 서둘러 가버리는 모습으로 보아 아가씨 자신이 정령 요정 에스테렐처럼 보였다. 목동 잘 있어? 하고 아가씨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떠나버렸다. 비탈진 오솔길로 그녀가 사라지자 노새 발굽에 차이는 조약돌들이 내 심장 위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한참 동안이나 들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행여 내 꿈이 사라질까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든 듯 머물러 있었다. 저녁 무렵 계곡 깊숙한 곳이 푸르게 변하고 가축들이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부딪혀 가며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아래쪽에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다. 조금 전처럼 환한 모습이 아니라 몸이 젖은 채 추위와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모습이었다. 아가씨는 아마 언덕 아래까지 갔다가 소르그 강이 소낙비에 물이 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해 건너려다가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모양이었다. 끔찍한 것은 어둠이 내린 그 시각이면 농가로 돌아갈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아가씨는 혼자서 결코 우회하는 길을 찾아갈 수 없을 테고 나 또한 가축을 두고 자리를 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생각에, 특히 가족이 걱정하리라는 생각에 아가씨는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켰다. 7월에는 밤이 짧지요, 아가씨. 그저 잠깐 불편할 뿐이랍니다. 그러고서 나는 재빨리 불을 활활 피워 아가씨의 발과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드레스를 말리게 했다. 그 다음에는 아가씨 앞에 양젓과 양젓으로 만든 크림치즈를 내놓았다. 하지만 가연 아가씨는 몸을 덮일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눈에 차오른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자니 나 역시 울고 싶어졌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다. 산꼭대기 위로 햇살 한 줌과 석양이 지는 쪽으로
희끄무레한 빗무리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가씨가 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쉬었으면 했다. 아주 뽀얀 살결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잘 마른 집단 위에 닌 후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나는 밖으로 나와 문간에 앉았다. 내 피를 뜨겁게 만드는 사랑의 불길에도 불구하고 몹쓸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음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저 간이 우리 한 구석에 그 어느 다른 양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어린 양처럼 주인집 아가씨가 나를 의지하고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자부심이 들 뿐이었다. 내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이 더 깊어 보였고 별들도 무척이나 찬란했다. 갑자기 가니우리의 울타리가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모습을 보였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짚을 부스럭거리거나 꿈을 꾸면서 매하고 울곤 했기 때문이다.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가까이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덮고 있던 염소 가죽을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불길을 돋운 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당신이 아름다운 별빛을 받으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고독함과 적막함 속에서 신비로운 세계가 깨어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때 샘물은 더 청아하게 노래하고 연못은 자그마한 불꽃들을 피운다. 산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대기 속에서는 뭔가 가볍게 스치는 소리,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들이 돋아나는 소리처럼 어렴풋한 소리들이 들린다. 낮이 생물들의 삶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삶이다.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아주 미세한 소리만 들려도 몸을 바들바들 떨며 내게 바싹 기대곤 했다. 한 번은 저 아래에 반짝이고 있는 연못으로부터 길고 우울한 울음소리가 물결치듯 우리에게 밀려왔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져 갔다. 마치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울음소리가 그 별똥별과 함께 빛을 지니고 가듯 말이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지막한 소리로 내게 물었다. 저게 뭐야? 아가씨,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나처럼 성호를 긋고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내게 물었다. 너의 목동들은 마법사들이라던데 그게 사실이야? 아가씨,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더 별들 가까이에 사는 셈이니까 들에 사는 사람들보다 저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잘 알지요. 아가씨는 양가죽을 두르고 천상의 어린 목자처럼 손에 턱을 괸 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들이 많기도 하다. 참 아름다워. 저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 묵동, 넌 저 별들의 이름을 아니? 그럼요, 아가씨. 보세요.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별이 성야곱의 길, 은하수랍니다. 그 길은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으로 향하지요. 용감한 샤를마뉴 대제께서 사라세닌들과 전쟁을 할 때 갈리스의 성야곱이 길을 보여주기 위해 그려놓은 것이랍니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보이는 것은 영혼의 술에 큰 곰자리인데 반짝이는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지요. 앞쪽으로 가고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짐승이고
세 번째 별 맞은편에 있는 것이 마부랍니다. 그 주위로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별들이 보이시죠? 그것은 선량한 하느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 갈키 혹은 세명의 왕 오리온입니다. 우리 같은 목동들에게는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이지요. 그 별들을 보면 저는 지금 자정이 넘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남쪽 조금 더 아래로는 별 중의 별인 장드밀랑 시리우스가 빛나고 있지요. 저 별에 대해서 우리 목동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은 세 명의 왕과 병아리장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들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 말로는 성질 급한 병아리장이 제일 먼저 출발해서 높은 길을 택했대요. 저 위, 하늘 맨 위쪽에 있는 저 별을 보세요. 세 명의 왕은 더 아래쪽으로 질러가서 병아리장을 따라잡았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장드밀랑은 너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주 뒤로 처지고 말았고 화가 나서 그들을 세우려고 지팡이를 던졌지요. 그래서 세 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아가씨,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우리 별,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 우리를 비춰주고 또 저녁에 우리가 양떼를 데리고 돌아올 때에도 우리를 비춰주는 바로 목동의 별이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름다운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을 쫓아다니다가 7년마다 그와 결혼을 하지요. 아가씨가 내게 물었다. 뭐라고 목동? 그러니까 별들의 결혼식도 있는 거야? 그럼요 아가씨. 아가씨에게 그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려고 할 때 풋풋하고 가녀린 무엇인가가 가볍게 내 어깨를 누르는 것이 느껴졌다. 살짝 구겨진 리본, 레이스와 구불구불한 머리칼, 잠이 몰려온 아가씨가 무거워진 머리를 내게 기댄 것이었다. 동이 트면서 지워지는 하늘의 별들이 창백하게 빛을 잃어갈 때까지 아가씨는 꼼짝도 않고 그러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약간 흔들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하게 해준 청명한 밤의 성스러운 보호를 받아가며 아가씨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우리 주위로는 별들이 마치 큰 양떼처럼 조용하고 온순하게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나는 그 별들 중에 가장 섬세하고 가장 찬란한 별이 제 갈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기대어 잠자고 있다고 상상했다.